대방열림과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영양사 합격의 길. 영양사 강의 진행 20여 년 이상, 수많은 합격생들이 추천하는 영양사 특강, 열림 영양사 실전 모의고사 제2판 대표자자 5인, 가장 진화된 최신 영양사 수험서.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모의고사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영양학 과목이 들어가게 되는데, 뭐 다들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시험 문제가 220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영양학이 있게 되고 1교시 문제가 있고 2교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생화학하고 같이 문제가 섞여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총 60문제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 60문제 중에서 영양학 과목에서 45문제, 생화학 부분에서 15문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단일 과목으로 봤었을 때 문제 비중이 많은 과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 영양학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각 과목별로 해서 1교시 첫 번째 시험에 영양학, 생화학이 먼저 1번부터 60번까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 교육 문제, 다음 식사요법 문제, 그 다음 생리학 문제, 이렇게 섞여서 또 60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총 여기 1교시 때 이제 120문항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2교시에서 식품학, 그 다음에 조리원리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식품 미생물이 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총 40문제, 그 다음 여기에서 단체급식, 그 다음에 급식경영, 그 다음에 식품위생 법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60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전체 100문제에서 총 220문제가 되는 건데, 각 과목에 해당이 되는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에서 꽈락이 있어요. 그래서 꽈락 40%에 해당이 되는 점수를 반드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영양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우리 그 모의고사 교재에 있었던 거에서 요점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점 정리 부분을 같이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론 수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 공부를 해 놓으신 다음에 최종 마무리 수업으로 아마 모의고사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서로 생각하셨죠. 큰일 났다. 나 이론 공부 안 돼 있는데.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부분에 요점 정리를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되셨던 분들은 요점 정리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이 오실 거고,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적어도 3번 이상은 꼭 정독을 하세요. 보시면은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탄수화물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질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단백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가 에너지 대사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수분까지 해서 우리가 에너지 대사에 관련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조절작용 이런 것들은 비타민, 무기질. 그래서 5대 영양소라고 하게 되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수분까지도 포함시키면 6대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파트가 이제 영양학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각 챕터별로 대략 5문제씩 나오게 돼요. 2문제, 뭐 여기 6문제, 수분 부분도 한 문제에서 2문제라고 해서 영양학, 여기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부분에서 대략 30문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양학에는 생애주기 영양학이 또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생애주기 영양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생애주기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임신을 해서 그 다음에 수유,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수유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돌 전에 만 12개월 전에 아가들에 해당이 되는 영아기가 있고요. 그 다음 5세 이전의 아이들에 해당이 되는 유아기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 학생들에 해당이 되는 아동기,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해당이 되는 청소년기가 있게 되고요. 19세 이상에서부터 64세까지 해당이 되는 성인기, 그 다음에 노인기,
이렇게 있게 되는 건데,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운동 영양학까지 해서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생애주기 영양학 전체에서 15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임신 수유 파트가 워낙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대략 6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영아기 같은 경우에도 2문제에서 3문제가 여기 전체를 다 차지해요. 거의 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이제 한두 문제 정도씩 해서 한 문제에서 2문제, 많이 나왔을 때 한두 문제,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오고요. 그다음 운동 부분에서도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1 내지 2문제, 1 내지 2문제, 1 내지 2문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5문항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이 과목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는 어느 부분인가 라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양학이 30, 생애주기 영양학이 15문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책에 있었던 맨 앞부분에, 이 맨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핵심 내용, 그래서 영양사 핵심 내용 콕 찍고 가기라고 했잖아요. 이거 요점 정리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다른 과목 교수님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놓은 부분이에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영양학 부분에서 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부분인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부분에 제가 5문제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짙은 글씨로 되어 있는 제목들을 잘 봐보세요. 첫 번째 1번 탄수화물의 기능, 2번 탄수화물의 소화, 3번 탄수화물의 흡수 넘겨보세요. 4번 혈당 조절, 5번 탄수화물과 건강, 6번 식이섬유, 7번 섭취 시 유의점.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큰 제목, 그 다음에 작은 제목을 보시면서 그 핵심을 나누시는 거예요. 자, 들어갈게요. 오늘은 이게 이론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모의고사잖아요. 모의고사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핵심 이론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에는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탄수화물의 기능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탄수화물은 전분, 섬유소, 그러니까 큰 핵심 글씨들만 제가 읽을 거예요. 전분, 섬유소 형태로 되어 있고, 동물에 있어서는 우리 몸에는 혈액 속에 포도당, 그 다음에 근육이나 간 속에 글리코겐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동그라미 1번들 봐보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에너지의 근원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1g당 4kcal. 특히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뇌세포, 신경세포, 적혈구의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말들은 뇌, 신경, 적혈구 이러한 것들의 에너지원이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에서 몇 % 먹는 게 좋아? 라고 했었을 때 숫자 외우시기 55에서 65%를 권장한다. 65%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대사증후군부터 시작해서 비만, 또 에너지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55에서 65%고요. 단백질은 7에서 20%, 지방은 15에서 30%인데 1, 2세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성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은 좀 더 지방 함량이 높다. 20에서 35% 보시고요. 간과 근육의 인체는 글리코겐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전분하고 글리코겐이 다른 것은 글리코겐은 가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쉽게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더라라는 말이 있고요. 다음, 이거 단백질 전략 적응용이라는 용어 굉장히 중요해요. 탄수화물이 충분해야지 우리 몸에 체조직을 분해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바로 단백질을 전략한다라고 하고요.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다이어트 그러면은 탄수화물부터 너무 줄여버려요. 너무 줄이다 보면은 바로 이제 지방대사가 지방이 심하게 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아세틸코A를 통해서 케톤체가 많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물어보게 되냐면은 생화학적인 대사로는 이렇게 물어보죠. 글루코즈 제일 끝에 있었던 우리가 포도당 글루코즈로부터 이거로부터 두 개의 피루베이트까지 나누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에너지 대사가 되려면은 아세틸코A가 돼야 돼요. 이랬을 때 TCA 사이클로 들어오게 되는데, TCA 사이클 제일 끝에 있는 물질 누가 부족해서 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도 기출. 그러면은 여기 제일 끝에 있어야 되는 것이 옥살로 아세테이트예요. 탄소 4개짜리, 아세틸코에는 탄소 2개짜리.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탄소 6개짜리에 해당이 되는 TCA 사이클, 시트레이트 사이클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없으니까 바로 여기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세틸코에이들 나 뭐해? 이 아세틸코에이들이 바로 지방 합성으로 가기도 하더라 라는 것도 돼요. 그리고 또 지방이 그렇게 되면은 지방 대사 물질들이 또 혈당을 만들기 위해서 아세틸코에이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얘네들이 축합물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케톤체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을 만들게 되더라 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문제, 너무 오랫동안 굶었다, 탄수화물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럼 몸의 대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어요. 첫 번째 문제는 그러면 케톤체가 많아진다 이렇게 물어보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를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그때 찾아야 되는 게 탄수화물 음식을 찾으시면 돼요. 탄수화물 음식. 자, 케톤증을 방지한다 라고 했고요. 디귿번 보시면은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거 꼭 외웁시다. 다이어트 해야 돼 라고 할 때도 반드시 탄수화물은 최소량은 드셔야 돼요. 그 양이 몇 그램이냐? 100g 이상이에요. 100g. 아니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은 1일 기준이에요. 기본은 하루에 100g 이상. 권장 섭취량은 130이다 라고 했고요. 당은 또 우리 입에 닿았을 때 감미료, 단맛을 주는 역할. 또 혈당 유지해야 된다. 혈당 0.1%. 그 다음에 자, 당뇨에서 나중에 식사요법에서 나오겠지만은 우리 사구체를 통해서 빠져나갈 때 160, 180을 넘어버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게 돼요. 이걸 당이 요로 빠져나간다 라고 해서 당뇨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핵산 물질들 RNA, DNA 만들 때는 5탄당인 리보즈가 들어가요. 리보즈. 5탄당이에요. 탄소. 그 다음 탄수화물의 소화 부분에서 반드시 탄수화물은 단당류 1개짜리로 쪼개져야 돼요. 그게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예요. 그래서 입에서 침 속에 알파아밀라제로 분해가 되고요. 위에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췌장에서 분비해진 알파아밀라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는 소장 속에 이당류를 분해하는 말타제, 그 다음에 슈크라제, 락타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 메가당은 분해하는 것이 말타제겠죠. 포도당 두 개로 분해를 시키고요. 슈크라제는 설탕을 포도당, 과당으로 분해시킨다. 그 다음에 락토즈는 락타제가 분해시켜요. 포도당, 갈락토즈. 그 다음 탄수화물의 흡수 문제도 중요해요. 98%가 흡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흡수 방법 잘 물어봐요.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문맥으로 해서 간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때 제일 빠른 것이 바로 능동수송이에요. 그래서 모터 펌프, 이런 모터를 이용해서 ATP,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서 ATP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빨라요. 그때 갈락토즈하고 포도당이 제일 빨라요. 근데 이렇게도 물어보고요. 또 포도당이 흡수가 될 때 누구랑 같이 흡수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거거든요. 우리가 세포 내에 있었을 때 세포 내에 제일 많은 무기질은 칼륨, 세포 외 무기질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나트륨이에요. 그랬을 때 포도당, 글루코즈가 나 세포의 에너지로 쓰일 거야 라고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나트륨이 같이 나트륨 칼륨 펌프 작용해서 따라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도 물어봐요. 포도당이 흡수가 될 때 누구랑 같이 흡수가 되느냐? 나트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트륨 칼륨 펌프.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에너지원으로 ATP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봐요. 그래서 포도당이 빠르다, ATP를 이용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잘 물어보는 게 과당을 물어봐요. 과당인데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 프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촉진적 확산이라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데 과당은 바로 운반체를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빨라요. 썰매 타고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당은. 그래서 능동수송이 제일 빠르다. 그 다음에 촉진 확산, 과당 있죠. 그 다음에 단순 확산이라는 것도 있다. 넘겨보시고요. 혈당 조절 문제도 반드시 물어봐요. 한 문제로 반드시 물어보는데 우리 몸에 아까 그 0.1%의 포도당이 있어야 되는데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딱 하나예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하나, 인슐린만 인슐린 혈당을 낮추는 거죠. 혈당을 유일하게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인슐린을 이제 혈당을 다 높여요. 그랬을 때 우리 몸에 혈당이 낮아졌었을 때 제일 먼저 작용하는 호르몬이 무엇이냐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러면 그때 글루카곤을 찾으시면 돼요. 글루카곤.
그리고 그러니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사이에 이렇게 밑줄로 쫙 그어 놓으세요. 그래서 보시면은 세 번째 그 표에 인슐린은 혈당을 저하시킨다. 글루카곤,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혈당을 상승시킨다. 꼭 물어봅니다. 이거 호르몬 문제.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건강해서 단순당 너무 많이 먹었다. 비만. 그 다음에 당뇨로 가더라. 그 다음에 너무 안 먹거나 불량하게 먹는 경우에 영양불량. 아까 4번도 중요하다 그랬죠. 내가 너무 탄수화물 종류를 안 먹었어 라고 했었을 때 발생되는 게 무엇이냐. 케톤증.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럼 탄수화물을 찾으시면 돼요. 다음 유당불내증은 락타제가 결핍이 된 거예요. 소장에서. 요즘에 탕후루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바로 어린아이들, 청소년기, 아동기에 설탕 과잉 섭취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비만도 문제가 됐었고 또 아마도 ADHD 같은 경우에도 단순당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치아에 닿았을 때는 보세요. 치아에 닿았을 때는 이렇게 우리 치아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설탕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직접 닿아서 얘네들이 치아를 공격시켜서 충치를 유발시키는 게 아니라 특히 끈적끈적한 캐러멜, 탕후루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닿게 되면은 여기에 스트랩토코코스 뮤탄스 바로 세균이에요. 스트랩토코코스 뮤탄스라는 균주가 얘네들을 이용해서 먹이로 이용하는 거예요. 먹이로 이용해서 산성 물질을 만들게 돼요. 산 물질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이 산이 만들어진 것들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치아 우식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스트랩토코코스 뮤탄스라는 균주예요. 또 갈락토주를 대사시키지 못하는 갈락토세미아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잘 물어보냐면은 이때 갈락토세미아 환자들은 어떤 효소가 결핍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 전체적으로 외우지 못하더라도 이름은 봐놓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오지선다 객관식이잖아요. 갈락토주 1포스페이트 유리딜 트랜스퍼라제라는 효소가 결핍돼서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식이섬유 문제도 반드시 나와요. 자, 식이섬유. 현대인들이 정제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식이섬유가 부족해요. 그래서 대장암, 결장암, 직장암, 여러 가지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이제 거칠거칠 불용성 섬유소는 과일의 껍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미, 보리 이러한 것들에 거칠거칠한 소화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셀룰로즈, 헤미셀룰로즈, 그 다음에 고사리, 뭐 당근이라든지 무의 심지, 리그닌 이러한 것들. 얘네들은 변량을 증가시키면서 대장 내에서 오래 머물리지 않으면서 빨리빨리 대변 작용을 도와줘요. 수용성 섬유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과일 속에 들어있는 펙틴, 검류, 그 다음에 올리고당, 한천, 바로 그 다음에 만난, 곤약 속의 만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물하고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은 위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배불러 라는 포만감을 주고 특히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줘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들을 잡아서 같이 변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굉장히 중요해요. 수용성 섬유소. 근데 얘네들을 너무 많이 먹었어. 단점도 있어요. 칼슘, 철 이러한 미량 영양소의 흡수 다 끌고 나와 버리니까 이러한 흡수를 저해하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부족하게 먹어서 발생되는 질병들이 더 많아요.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대장암, 변비, 개실증, 당뇨, 비만 이런 것들. 그래서 식이섬유소는 충분 섭취량 값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남자는 하루에 30g 정도, 여자는 20g 정도. 이 기준은 1000kcal당 12g. 우리가 대략 12g 정도고요. 우리가 대략 2000칼로리 정도를 먹거든요. 그럼 2000이 되면 24 정도가 되겠죠. 남자는 조금 더 먹으니까 30g, 여자는 조금 덜 먹어서 20g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섭취 시 유의점에서 당류라고 했는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탄수화물이 당류 아니에요? 라고 하게 되는데 탄수화물의 종류 중에서 혀에 닿자마자 바로 단맛이 내는 단당류, 이당류. 그러니까 우리가 전분을 입에 닿았을 때 달달하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전분은 다당류예요. 그래서 바로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와 같은 단당, 그 다음에 메가당, 락토즈, 그 다음에 슈크로즈와 같은 이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짧게 끊어져 있는 단당이다라고 해서 이것들을 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당류. 단당하고 이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당류인데 이것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즘 외식하는 음식들, 떡볶이집, 특히 소스들 굉장히 달잖아요. 바로 이 단맛, 탕후루도 이것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당류는 전체, 이 비율 알아놓으세요. 전체 에너지의 10에서 20%, 그 다음에 특히 조리할 때, 넣어줄 때는 가능하면 줄여라. 10% 이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설탕, 액상, 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 과일 주스도 조심해라. 이 말들이에요.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다음 지질 봐보세요. 자, 지질의 경우에는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녹는다 라고 했고요. 우리가 중성지방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중성지방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먹는 지방들은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라고 해서 중성지방인데 바로 글리세롤이라는 구조에 지방산이 1개, 2개, 3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하나, 2개, 3개 그래서 트리아실 글리세롤 구조를 중성지방이라고 한다. 얘네가 이제 우리가 먹는 소고기 속에, 돼지고기 속에, 기름 속에 들어있는 형태가 TG, 중성지방이에요. 그리고 지질은 g당 9kcal로 에너지 대사에서 가장 효율이 좋죠. 콜레스테롤, 성인들한테는 너무 많아서 안 되지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세포막, 뇌세포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체내 주요 물질의 전구체다라고 해서 성호르몬에서 콜레스테롤 베이스,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이런 성호르몬들. 그 다음에 또 우리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세븐 데하이드로 콜레스테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팔뚝 정도는 내놔라 했던 것이 바로 이 자외선을 통해서 비타민 D가 활성화돼요. 자외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담즙산 만들 때도 콜레스테롤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담즙산은 우리 십이지장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회장해서 재흡수가 돼요. 그래서 장에서 간으로 재흡수가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장에서 간으로 장간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간순환. 그 다음 이거 글리세롤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지방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산은 가장 끝은 카르복실기, 가장 끝은 또 한쪽 끝은 메틸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전체가 다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으면 포화지방산, 중간에 이중결합을 갖고 있으면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자, 그리고 탄소 개수가 4개에서 6개는 짧은 사슬지방산, 단쇄, 저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탄소 고리수가 8개에서 12개는 중쇄, 중간사슬지방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바로 얘네들은 우리가 그 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소고기 이러한 것에 그다음에 콩기름 이런 속에 먹는 것들은 16, 18, 16개, 18개짜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긴사슬 지방산인데 이것들은 반드시 담즙의 유화를 받아야 되고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리파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소장 육모에서 육모 부분에서 가운데에 있는 암주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대사가 돼요. 그래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는 대사 기전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긴사슬 지방산의 특징이에요. 근데 탄소가 4개짜리라든지 6개, 8개, 10개짜리에 해당이 되는 단쇄 지방산이나 중간사슬 지방산은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처럼 바로 간에 있는 간문맥으로 바로 들어가서 에너지 대사로 쓰일 수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봐보세요. 포화 정도에 따른 분류에서 포화지방산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포화지방산에서 A 봐보세요. 동물성 유지에 많다. 그래서 스테아르산 18개의 불포화지방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0이에요. 16개짜리 팔미트산, 14개짜리 미리스트산.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식물성에서 얻은 코코넛 기름, 야자유, 팜유는 식물성이지만은 얘네들은 12의 0, 16의 0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지방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심혈관 질환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먹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쇼트닝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산, 천연의 상태에는 시스 형태인데 경화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트랜스로 꺾여요. 트랜스 지방산들도 바로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들을 많이 일으켜요. 불포화 지방산은 이중결합을 갖고 있어요. 그 밑에 표 봐보세요. 18개에 하나, 18개에 2개, 18개에 3개, 20개에 4개, 20개에 5개, 22에 6 이렇게 해서 특히 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체크해 보세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 이 세 가지는 특히 우리 몸에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잘 섭취해라 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리놀레산이 제일 중요해요. 리놀레산, 콩기름, 옥수수기름 이런 데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충분해야지 얘는 오메가6 지방산이고요. 성장 항피부병인자, 리놀렌산은 성장인자, 아라키돈산은 항피부병인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